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관련 법규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법규 위배로 보여지는 그 이슈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이제 헌법 그 126조, 재정법 64조, 국민연금법 102조, 또 자본시장법 147조를 한번 검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함을 통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법규 위배 사항을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법규 위배 이슈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일련의 그 행위들 가운데서 법규 위배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일단 한번 이렇게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0일자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이 정해졌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금융 사태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그러한 책임론이 좀 부상이 되면서 이러한 지침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금융기관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지, 공적 자금이면서 금융기관인 국민연금에게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 전체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공적기관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결권 행사 내용에 이사, 감사, 선임, 해임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2019년 3월 27일에 사모펀드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을 해서 대한항공 경영권 교체하는데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2월부터 5월, 작년이죠. 국내 72개의 주요 상장사에 대해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투자 목적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이렇게 투자 목적 변경한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 구성 운영 기준 안내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그 묘한 형태로 언어 구사를 합니다. 마치 가이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의 후속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순응하지 않았을 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발동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안내 지침이 아니라 이제 강제하는 그러한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용어는 좀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사유이사를 추천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추천이 아닌 것이죠. 이사 풀 구성까지도 이제 결정한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추천이라면은 이 제안을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파견에 준하는 그러한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0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08개 기업 주총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사 선임 등의 의결권도 무차별적으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 선임은 이제 경영에 관련한 그러한 경영권에 참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삼성물산 포함한 7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유이사 파견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4일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10% 이상 지분 규정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길을 열었고요. 또 이 사모펀드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주 이제 중대한 그러한 법규 위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 102조 2항 7호에는 프로젝트 펀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프로젝트 펀드에 약 23% 투자하고 있고요.
일반 PEF 펀드의 77%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PEF 펀드에 일반 PEF 사모펀드에 그렇게 자금을 투자하는지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행위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사, 감사, 선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경영 참여다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지금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법규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이제 장하성 씨의 더 넓은 민주화 이론이 정책으로 투영된 것으로 일단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하성 씨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고 2014년도에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현 정부의 정책실장이 되었고 그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란 책은 그 내용을 보면요, 이 한국을 국가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자본주의의 하나의 좀 방법론을 기술한 것이 아닌가라는 형태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실행 기관으로서 국민연금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10% 룰 해체를 통해서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여기에 좀 가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우려하는 것은 이 해외 펀드이다. 이제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가지고 해외 어디서든 국내 주식들을 살 수가 있는데 삼성 지분이 기껏해야 21%인데 이제 해외에 있는 이 자금으로 얼마든지 이런 시장들을 공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명분만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아주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경제에 대한 경제 체제에 대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하성 씨의 경제 민주화는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란 의미인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윤 추구 행위 결과 축적되어지는 것이 자본이고 이 자본의 축적을 허용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바로 자본주의인 것이고요. 또 시장 경제하고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 용어 사용인데 이 용어를 사회주의식으로 이제 그 새롭게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대주주들하고 연결시키고요. 또 소액주주를 민주주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상한 트릭을 좀 쓰는데요. 자본주의는 대주주들 편이다. 이런 이상한 용어를 또 사용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학자답지 않는 속임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학자의 제일 덕목은 정직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그 부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를 통해서 대주주들과 소액주들 간에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대주주와 자본주의를 이제 연결시키고 소액주주와 민주주의를 연결시키는 이것은 사회주의적 용어 사용입니다. 이것은 헌법과 배치됩니다. 말하자면 현재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배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하성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이제 사회복지국가를 넘어선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분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헌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소득 재분배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가 실현의 방법으로서. 그러나 소유 재분배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 대주주들을 소액주주화 시키는 거,
경영권을 이렇게 빼앗는 거, 이것은 그 소유 재분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는 분명하게 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관련 법규들은요, 헌법과 자본시장법, 그리고 재정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헌법 126조하고 119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26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119조는 경제 민주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먼저 헌법 126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이게 하나의 주제입니다.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가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세 명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형 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에 대한 명제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성이 좀 요청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업에게는요, 개인 기업이 있고 법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해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소유를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법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취득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의 지분율만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지분율만큼 그 회사의 재산과 그리고 그 부채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상장사의 172개사에 대한 2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2대 주주만큼의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특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국가는 사실은 이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단순한 이제 이익 증대 목적으로만 투자한다. 예금하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만 투자한다. 이러한 단서가 있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미 취득하는 순간에 소유와 공유가 발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단순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를 이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투자하는 자를 단순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공적 자금은 법에 의한 단순 투자자인 것입니다. 선택에 의한 단순 투자자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선택에 의한 단순 투자자입니다. 금융기관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그런 경영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큰 무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과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을 소유할 때, 의결권 행사를 할 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결권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에도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둡니다. 몇 프로 이상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의결권 행사는 소유와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는 이제 소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의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 법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 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에 대한 하나의 좀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소유한다, 이것은 경영을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분에 내재되어 있는 이 소유권과 경영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식회사에 대해서는요, 이 경영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으로 경찰에 들어가서 뭘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고대 시대의 얘기이고, 지금은 이러한 법적인 틀이 있어서 오직 이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 실무에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특히 법률가들은 언제 국가가 들어가서 이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러 해라,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주식회사 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사 감사의 선임을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전문 용어가 반영된 조항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자입니다. 공적기금은요. 그리고 이것은 법률에 의한 단순 투자자입니다. 말하자면 경영권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익 목적의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본시장법에서는 단순 투자자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선택에 의한 단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리고 2010년도경에 있었던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열풍은 바로 금융기관들을 위한 그러한 스튜어드십 코드였지 국가의 그 연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연금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국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공적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이 행위를 하면은 곧바로 통제 행위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소유 행위로 연결이 되고 통제 행위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를 허용하는 결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위 법규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64조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익 극대화가 전문 용어인 것입니다. 연금법에서는 수익 극대화라고 말합니다. 수익은 매출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 극대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활동과 이익 극대화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영자를 잘 선임해야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인 회사에서는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 극대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활동과 이익 극대화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본시장법에서는 단순 투자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영에 참여까지 하는 그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행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반 투자자를 오히려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영 참여형 투자자, 또 하나는 일반 투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결국은 경영과 관련한 투자라는 얘기는 이사 감사 선임에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그러한 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단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임원, 이사 감사죠. 선임 해임,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이사회의 기구 관련한 정관 개정, 이러한 것들은 경영에 영향 미치는 그 투자의 의결권 행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의 그 종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 투자는 이와 같은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익 목적으로만 투자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단순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29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일반 투자의 개념을 좀 신설을 했는데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일반 투자를 이렇게 경영에 미치는 투자와 일반 투자를 구분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 투자는 결국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도 아니고 단순 투자도 아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의결권 행사는 하되 이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행령에 단순한 의견 전달이나 대외적인 의사 표시 이런 것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서가 이렇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이제 신설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단순한 의견 전달,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를 추천하겠소, 이런 것입니다. 대외적 의사 표시, 사회이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일반 투자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국민연금은 이제 사회이사를 추천하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스튜어드 코드를 행사하겠다라고 지침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건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고요, 이제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에 있는 주식투자 구분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앞에 있는 그 헌법 그 126조의 소유 공유, 그리고 경영의 관리 통제가 무엇인지가 이 자본시장법에 있는 이런 내용만 봐도 이미 이 내용이 우리 경제 내에서는 통용되고 있고 유통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경제 내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 법규로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126조의 첫 번째 내용, 말하자면 맨 처음에 나타난 하나의 예외사항이 있었죠. 이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국민연금 102조 2항 7호에 보면은요, 벤처 혹은 구조조정 펀드에 대해서는 벤처 혹은 구조조정 펀드의 경영 참여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참여에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벤처와 또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 이제 부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게 구조조정 펀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 102조 2항 7조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산업진흥자금입니다. 이건 허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경영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깊이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벤처나 구조조정 펀드에는 이 경영 참여형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일반 M&A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좀 정책적인 제안인데요, 해외 자금이 국내 첨단 선도기업에 대해서 적대적 M&A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호 지분으로 행사하는 것,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DJ 정부 때 우리나라의 IMF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혜택도 많이 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4대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이 20에서 30%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해외 자금이 얼마든지 이 지분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이제 이 지분을 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한 어두운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오고 또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이런 펀드들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또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한 이러한 우호 지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헌법 126조에 대한 그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19조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해설인데요. 이것도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는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제상의 자유는요,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를. 그리고 자유와 창의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은 기술과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는 주로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기술에 자본이 투입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바로 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혹은 경영권에 대한 인정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자 범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헌법 126조가 고스란히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밑에 있는 2항에 대한 하나의 그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치기 위한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2항이 해석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제2항도 보면은요,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지 이 소유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2항에 보면은 세 가지 명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소득 재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이것은요, 기업의 소득, 기업의 수익 재분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의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조정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이지 소유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버리면 1항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나 경영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빼앗거나 혹은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그리고 경제의 규제와 조정,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경제 주체 간의 이 조화는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조화를 말하는 것이지 소유 재분배를 통한 조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영권을 규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경영권이나 소유권 침해를 통해서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에 영향을 행사함을 통해서, 말하자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범위이자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하성 씨는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고 이제 그것을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하성 씨의 더 넓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장하성 씨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더 넓은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대주주로, 자본주의는 대주주 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가 도대체
무엇을 자본주의라고 말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대주주의다. 시장 경제는 대주주 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소액주주 편이다. 그러면은 이 대주주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혀 기존에 있는 용어상 정의를 가지고는 이 문장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용어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 사용은 사회주의 용어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용어를 통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의 용어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한 이 해석은 이제는 이 공무원이 행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이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는 재벌의 꼼수를 얘기합니다. 기업 내부 유보금을 통해서 회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왜 꼼수라고 말하는지, 자기 자본을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유상증자를 했다가는 지분이 희석화되어서 이제 모든 그 소유권이 날아가는데, 이제 모든 경영권이 이제 사라지는데, 이 소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인데 왜 그것을 꼼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가 거기에 나서야 된다고 말하는지, 왜 이러한 대주주를 소액주주화 시키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는지, 그 논리 전개 과정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온통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논리 전개가 이어집니다. 선하고 긍정적인 정상적인 어떤 명제를 가지고 논리가 이어지면 그 논리가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판에 비판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했을 때에는 그것은 그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정상적인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것을 투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것이죠. 투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짓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투표로 실행한다는 말입니까? 정권을 장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법을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는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실장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의 이러한 사상들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연금의 이제 수탁책임 활동 지침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안내, 이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주주의 평등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주주는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가 평등권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2대 주주만큼 소유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그 용어 사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액주주 보호 이슈를 내겁니다. 로빈훗 이론이죠. 로빈훗이 이제 부자에게서 재산을 뺏어서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로빈훗 이론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국가가 기업 운영하면 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소액주주 보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시장 불균형을 이루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공정거래법으로 이미 해소를 하고 있어요. 다 법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20, 30년간 끝없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액주주 보호 이슈를 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고 또 노동이사를 경영진으로 파견을 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정상적인 소액주주 보호 이슈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사회주의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자본주의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자본주의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더 넓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그렇게 썼고 그 책을 쓴 당사자가 정책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연금을 통한 국가 자본주의의 건설의 이상을 이렇게 실현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172개 상장사의 2대 주주이고요. 그리고 33조 원이나 되는 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또 많은 이 사모펀드를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공제 기금들과 연대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친중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 펀드 혹은 중국 국유 기업의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이 펀드와 이러한 막대한 이 재정을 가지고 이제 공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를 하고 있고 여러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에 새로운 전쟁이 경제 내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와의 연대가 매우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제의 문제로까지 이것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이러한 큰 유니콘 기업이 국가의 이 근간을 바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경영권이 교체되고 친중을 추구하고 노조를 다 도입하고 이런 형태로 해버리면 이것은 체제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통한 이 사회복지의 실현이냐, 아니면 소유권을 재분배하겠다는 것이냐. 오늘날에는 이제 생산수단은 이제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우리의 일자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국가가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이고, 중국은 이 무기를 통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의 자신들의 그 사회주의 우방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헌법 126조와 또 헌법 119조에 대한 그러한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국가재정법입니다.